위기를 겪고 있는 두 런던 팀 토트넘과 첼시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을 통해 반등이 필요한 팀들인데 일단은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 선수 얘기가 좀 나오다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에서 미토마에게 밀리면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트로사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물론 더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첼시는 폭풍 영입을 벌써 했어요. 예, 첼시가 진짜 선수 한 명 한 명 거액을 영입하는데 4,500만 유로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토트넘이죠. 저희가 이 앞선 영상에서 토트넘이 그래서 카타르의 자본을 이제 통해서 지분을 팔고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 드렸는데 첼시는 뭐 사실 러시아의 그 전쟁 문제 때문에 뭐 구단주가 바뀐 것이긴 그렇죠. 하지만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이번 겨울에도 그렇고 역대급으로 돈을 썼고 무엇보다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1월 이적 시장에 이 무드딕이라는 선수한테 옵션 포함이지만 1억 유로를 쓸 정도인가. 거액을 쓰긴 했죠. 근데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어린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묶어서 지금 뭐 무드릭 같은 경우도 8년 6개월 계약이죠. 그래서 2031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2030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결국은 뭐 총액은 똑같지만은 이게 그 이적료가 연간으로 나가는 걸로 계산이 돼요. 왜냐면은 3년 쓰다가 이제 이적시킬 경우에는 거기서 또 이적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식 회계가 가능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유벤투스가 조금 회계장부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르투 멜로하고 피아니치를 바꿀 때 이적료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익은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큰 수익을 받아들이고 분식으로 처리를 하는 형태로 그게 편법으로 이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좀 이제 충족시키면서 조금 이제 뭔가 시장에서 어지럽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뭐 첼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계획은 아니고 그냥 정말 쓰려고 장기간 쓰려고 영입한 케이스니까 조금 다르긴 하죠. 어찌됐거나 토트넘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첼시는 이미 흔들리고 있던 와중에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영입이라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마침내 이제 무승을 끊어냈던 과정에 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바디아실 그리고 빠르게 오피셜을 트면서 홈팬들에게 인사를 한 이 무드릭 선수인데 바디아실 선수의 활약상 그리고 무드릭 선수가 왜 이렇게 비싼지 지금부터 정밀하게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아실 선수의 데뷔전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이자 2연패를 끊어냈던 승리의 이제 무실점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이전 9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1승 3무 5패로 정말 끔찍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팰리스하고의 경기에서 물론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고전했어요. 케파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해주기도 했었고 하지만은 그래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3연속 무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머스전 승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이지 굉장히 긴 기간 약간 승리를 잃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공식 대회까지 하면은 이게 더 길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바디아실 선수가 출전한 이 팰리스와의 경기를 보면은 티아고 실바의 파트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쿨리발리 대신에 이제 바디아실이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홀하고 찰로바가 좌우 풀백에 서면서 약간 좀 비대칭 포백으로 나섰죠. 그러니까 찰로바가 거의 센터백처럼 움직이고 홀은 거의 윙처럼 올라가면서 왜냐면 마운트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좁혀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4-2-3-1이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3-2-4-1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도 0대4 완패를 당한 팀이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조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대팀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좋은 결과였으니까요. 그 바디아실이 데뷔전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첼시 공식 홈페이지도 솔리드 데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기록을 보면요. 일단 그 태클 성공률이 100%였어요. 4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을 시켰던 거였고요. 볼터치 88회, 그리고 패스도 73회 시도해가지고 71회 성공.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성공률이네요. 그리고 볼 경합 승리도 10회를 했고요. 또 클리어링 9회로 최다였고, 공중볼 경합 승리도 5회. 물론 초반에 약간 어리버리타는 그런 경향은 있었어요. 하지만 데뷔전이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이제 티아고 실바가 굉장히 커버들을 잘해줬어요. 이게 바로 베테랑의 필요성이고 베테랑의 품격인 거죠. 예. 그러면서 바디아시도 서서히 녹아들었고, 안 그래도 티아고 실바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있으면서 서로 이제 언어 소통이 되니까 예, 더 빠르게 녹아들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패스맵인데요. 패스맵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좌우로 상당히 잘 뿌려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 센터백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자기 쪽에서는 반대쪽으로 많이 이제 주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많이 주잖아요. 오른쪽으로 예. 주기가 풀백한테 주죠. 예. 예, 걸리니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요새 호평받는 게 바로 이제 반대 대각선 이 패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이제 그 중앙 지역을 관통하면서 공격 속도를 높일 네. 수 있는 그 패스인데다가 바로 상대 수비를 타격할 수 있는 패스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바디아시도 해줬다라는 거죠. 예, 데뷔전에서 또 이렇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플레이했다는 것 자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높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경기 끝나고 나서 포터 감독도 바디아시 선수를 칭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 그는 정말 잘했다. 패스도 잘했고 필요할 때마다 공중볼도 따냈다. 그에게 좋은 경기였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하면서 그는 점점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은 솔직히 이제 티아고 실바를 뺄 수는 없잖아요. 쿨리발리가 좀 잘못된 영입이 아니었나. 약간 좀 그렇죠. 그 쿨리발리는 정말 잘못된 영입인 게요. 그 첼시 그 보엘리 회장의 영입 구상과도 다르긴 해요. 얘기했다시피 2030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그가 뭐 축구 에메카라던가 이번에 영입한 무드리기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바디아시리라던가 뭐 안드레이 산토스 또 이번에 영입했던 뭐 그런 선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쿨리발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잠시의 보완책에 불과한 건데 바디아시 와가지고 만약에 잘해버린다? 솔직히 말하면 바디아시 포파나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영입인 거거든요. 근데 쿨리발리는 그렇게 되면은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위험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도 더리우트가 우선순위였다가 영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쿨리발리 데려왔는데 제가 잠깐 뇌피셜을 가동해보면 바디아시 정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이제 다른 팀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바이아웃 상황이 있어서. 그럼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가면서 나폴리는 그 쿨리발리를 좀 싸게 가지. 파딩턴보다 싸게 데려와서 또 채울 수 있다. 아, 근데 연봉 감당이 될까요? 예, 뭐 그런 상황도 이제 있으니까 뭐 첼시가 루카쿠한테 하듯이 보조해주면서 임대 가입 좀 가 있어라. 2년 임대 가 있어라. 뭐 첼시 돈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수비 라인은 그렇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격 라인이잖아요. 사실 뭐 조앙 펠릭스가 와서 플럼과의 경기 잘하는데 하다가 퇴장당했던 가운데 새로운 공격수가 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하베르츠가 결승골을 넣긴 했지만은 하베르츠도 골을 그렇게 보장해주는 선수는 아니고 오바메양은 거의 처분 단계다 보니까 오바메양도 잘못된 영입이었죠. 급하게 그렇죠. 너무 당장 급해서 그냥 데드라인에 끌어온 거였지. 솔직히 말하면 영입하지 말았어야 됐던 선수였거든요. 원래 그 공격수들 영입이 됐다면 이게 보엘리 구단주가 너무 그 호날두한테 꽂혀 있었어가지고 호날두를 데려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투엘 감독하고 싸우기도 그렇죠. 하고 모든 게 예. 좀 어그러졌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됐거나 보일리 구단주가 그래도 이제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잘 땜질을 했다.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예. 그렇게 데려온 선수가 무드릭인데 저는 솔직히 이제 샤흐타르 경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드릭이 뭐 핫하다 얘기 들었지만 진짜 1억 유로를 쓸 정도인가. 솔직히 1억 유로를 쓴 선수 치고는 안토니보다도 안 유명한 선수가 아니냐. 예, 일단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론 무드릭이 그러니까 1억 유로는 저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1억 유로 아니죠. 옵션하면 1억 파운드죠. 예. 그러니까 그 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은 저는 무드릭이 안토니보다 당장에 보여주는 건 안토니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무기도 있고 안토니가. 그런데 저는 잠재성은 무드릭이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안토니는 패턴이 고정화되어 있고 그게 너무나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런 그렇죠. 유형의 선수는. 반면에 무드릭은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선수긴 해요. 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구단주가 떠나고 우크라이나의 신성이 예. 첼시의 새로운 스타로 왔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무드릭이 빠르게 이제 급진전되면서 첼시에 와서 입단식까지 했는데 예. 조금 이제 놀랐던 건 사실 무드릭은 아스날이 좀 유력한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을 가고 싶어 했었죠. 계속 그래서 아스날 가고 싶다라고 아예 대놓고 표현을 하던 선수였거든요. 뭐 아스날 이적에 계속 하트 누르고 뭐 첼시 이적 안 한다에 하트 누르고 막 이러던 애였는데 왜냐면 아르테타 감독하고 이미 만나서 대화까지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샤타르가 최소 안토니만큼 내놔라. 음. 이래버리니까 아스날이 그것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첼시가 그냥 턱! 내가 줄게. 예. 그렇지. 그냥 거부하기 힘든 돈이었다가 된 거죠. 네, 저희가 또 듣기로도 사실 아스날도 7천만 유로의 옵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했지만 그 옵션 달성이 좀 까다롭다고 해요. 네. 좀 발동되기 어려워. 그런데 첼시가 건 옵션은 조항이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즉 주겠다는 얘기. 근데 심지어 무드릭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팬들이 인스타그램 올린 거에도 그것도 다시 올렸던가? 뭐 약간 네. 좀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샤타를 떠나겠다라고 아예 목 놓아서 했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아스날이 그 이적료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첼시도 오케이가 되는 거죠. 첼시도 안 좋은 팀이 아니니까. 네. 물론 지금 아스날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첼시가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 그리고 첼시의 역사를 보면 네. 첼시에 온 것도 뭐 좀 등 떠밀리듯이 온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첼시와 계약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 환상적인 리그에 속한 거대한 클럽이다. 나에게 있어 첼시 프로젝트 바로 2030이죠. 예. 매우 매력적이었다. 새로운 팀 동료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또한 포터 감독이야 코치진들과 함께 일하며 배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좀 뭐가 그 대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뭐 포터 감독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 얘기 드린 대로 계약 기간을 엄청 길게 가져갔어요. 네, 그건 2031년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적료가 일시불이 일단 고정된 금액이 7천만 유로, 그러니까 파운드는 6,200만 파운드에 이제 또 옵션이 3천만 유로, 그가 뭐 옵션까지 하면 2,650만 파운드인 건데요. 네, 총액 이제 1억 유로의 가치다.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옵션은 쉽게 달성할 수 있으니까 1월 이적 시장 사상 최고의 이적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 이제 겨울 이적 시장 그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가 반다이크였거든요. 7,500만 파운드였는데 무드릭은 8,900만 파운드, 옵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1,300억인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역대로 따지더라도 여름, 겨울 다 합치더라도 그릴리시 1억 파운드가 1위고요. 예. 프리미어 리그는요. 다른 리그는 더 많긴 하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2위가 루카쿠 9,750만 파운드, 그리고 3위가 폴 포그바 8,900만 파운드, 그리고 공동 3위인 거죠, 무드릭이. 네, 그러니까 이 무드릭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역대급 이적료를 썼는데 말씀드린 대로 잠재 가치도 있고 젊고 기대가 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정도인가? 왜냐하면 루카쿠나 뭐 그릴리시나 포그바까지도 심지어 그렇죠. 누네스까지도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에서 큰 네.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게다가 우루과이 대표 선수고 좀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무드릭은 정말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무명 아니냐.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표팀도 거기가 8경기 뛴 게 전부긴 하니까요. 물론 뭐 워낙 어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요. 예. 예, 일단 뭐 2001년생이고요. 그리고 좌우 윙포워드를 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계속 수행하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무드릭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1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7골 7도움을 올렸거든요. 공격 포인트가 14개인데요. 이게 그 분당 후 환산하면은 65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샤흐타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대항전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던 팀이고 현재도 이제 유럽 대항전을 네. 치르고 있는 팀이니까 뭐 우크라이나 리그가 조금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인상적인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도 이제 같은 조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었고요. 라이프치히가 있었고요. 그리고 셀틱이 있었는데 그 팀들 상대로 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 2도움, 그러니까 경기당 하나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드리블 돌파도 10회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18회, 찬스 메이킹은 5회를 기록하면서 팀 내에서 찬스 메이킹만 2위고 나머지는 다 1위를 기록했죠. 거의 무드릭이 공격의 본체이자 에이스였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것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리그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기록 때문에 그 엄청난 이적료가 나왔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 포인트를 그 공식 대회 전부로 따지면요. 18경기 1431분 출전해가지고 10골 9도움을 올린 겁니다. 경기당 1개 이상이네요. 예, 그러면서 75.3분당 1개 이제 공격 포인트 올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 무드릭이 어떤 선수인지 조금 알아보려면요. 이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히트맵인 건데요. 딱 왼쪽 측면을 밟고 다니죠. 말 네. 그대로. 예, 그러면서 종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빅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효 슈팅률이 상당히 좋죠. 예, 그러니까 전체 슈팅 대비 유효 슈팅률이 9회 슈팅 중에 6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좀 비하일 수도 있겠지만 첼시의 손흥민이 아니냐. 첼시가 네. 확보한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골 넣는 윙포워드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전체 슈팅이 9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골이 3골이잖아요. 그러면은 슈팅 대비 득점률도 33%가 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25% 정도 나오면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선수의 슈팅 맵인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 유형이라는 게 딱 보이죠. 예. 그리고 중거리 슈팅을 상당히 먼 데서 때린 것만 유효 슈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페널티 아크 근처까지는 다 유효 슈팅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예. 슈팅 정확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선수의 이제 슈팅 장면인 건데 이것도 이제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가지고 오른발로 감아서 차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중거리 슈팅인데 이 역시도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가지고 슈팅을 때리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또 다른 강점이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인데요. 양발에 다 능해요. 이것도 역시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골이 3골인데요. 2골이 왼발이었고요. 1골이 오른발이었어요. 주발이 오른발인데 주발이 아닌 왼발 골이 더 많은 거예요. 역시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기록이니까 과거에 살 첼시가 손흥민 선수를 노리기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유형의 골 넣는 윙포워드를 애타게 원했다는 걸 또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왜 왼발 그러니까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데 왜 왼발 슈팅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오른발 슈팅 골은 바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오른발잡이지만 왼발을 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발 크로스도 가능한 거죠. 저렇게 그것도 주발이 아닌 경우에는 힘이 붙지 않아가지고 롱 크로스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파포스트로 크로스를 보내서 슈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패스 맵과 이제 패스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 건데요.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도 상당히 잘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82.1%면은 뭐 공격 쪽에서 뛰는 선수 이제 전진 패스 비율도 21.2%로 공격 수니까 나쁘지 않은 편에다가 뭐 오른쪽 측면으로 상당히 많이 패스들을 주는 백패스 비율이 낮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적인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해야 돼요.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일단 뭐 롱패스 성공률도 40%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인 90분당 패스 횟수가 22.9회면은 아무리 샤흐타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팀들하고 붙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어요. 이거는 조금 더 생산량이 늘어야 된다.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63%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전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아직도 성장할 부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채워간다면 뭐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 수비 진영에서 역습 상황이었어요. 루즈볼을 잡아가지고 빠르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오른발 아웃프론트 스루 패스를 준 거예요. 요거도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베일에게 배웠던 그 기술인데 그렇죠. 요 경기가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때 경기였어요. 수비 4명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주 예술적인 패스였죠. 그러니까 잠재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죠. 거기다가 이 선수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이거 달걀 가지고 볼 트래핑을 하는 거를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섬세한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 속도까지 갖고 있고 득점력까지 있다. 이러면 뭐 세계 최고의 윙어, 즉 1억 유로의 가치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이 선수의 어쨌건 간에 최대 강점은 속도예요. 선수는 빨라야 돼요. 속도에 있어서는 거의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순간 속도가 36.6km/h로 덴벨레와 함께 공동 1위였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36.68km/h로 1위였어요. 덴벨레를 제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첼시도 덴벨레를 영입하려고 좀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결국엔 덴벨레를 못 데려온 가운데 무드릭을 데려왔고 어떻게 보면은 더 잠재력이 큰 미래의 스타를 데려왔다. 굉장히 비슷하죠. 덴벨레도 양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발 골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런 양발 선수들을 선호하고 또 필요로 하고 또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덴벨레가 조금 더 자유분방하죠.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무드릭은 좀 손흥민 선수랑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순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딱 이게 그 셀틱하고의 경기였는데요. 무드릭이 뒤에서 가고 있고 카터 비커스가 이제 한참 앞에서 저걸 가고 있는데 저거 속도로 그냥 제끼고 가버린 거거든요. 사실 카토피커스가 제껴지는 건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요. 어쨌건 간에 미드리 무드릭이 어쨌든 뒤에서 출발해서 훨씬 빨랐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다른 경기에서의 그 장면인 건데요. 일단 빠른 속도로 가면서 저기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태클
태클로 막으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한참 앞에 있는 선수가. 워낙 예. 빠르니까 이 속도로 공간을 잡아먹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선수가 이미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예. 따라가고 있었는데 제껴진 거예요. 예. 얼마나 무드릭이 빠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힘있게 치고 들어오면 잘못 건드리면 큰 파울이 날 수도 있고 또 경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냥 혼자서 수비 진영부터 그냥 다 돌파한 거죠. 닭돌로. 예. 그냥 뭐 특별한 기술 없이도 그냥 닭돌로만 다 돌파한. 약간 좀 이거 보면 베일도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지금 네. 뭐 잘한다는 윙포워드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적인 부분, 킥은 예. 아직 조금 더 그렇죠. 예,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의 경기였던 건데요. 패스를, 스루 패스 이렇게 찔러줄 때 한참 뒤에 있었지만은 또 앞으로 가로질러가는 장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워낙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샤흐타르가 아예 대놓고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샤흐타르가 4-2-3-1 형태를 많이 띄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오른쪽은 좁혀서 들어오고, 무드릭을 아예 측면으로 벌려서, 그래서 이제 측면에 1대1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그렇죠. 저쪽으로 선수들이 몰려가면서. 이걸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농구에서 나오는 용어긴 하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속도와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 제끼고 공격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이드라인을 뒤에 두고 한 명 한 명씩 제껴 들어가게 둘러싸이지 않게 하면서 1대1 능력으로 문전까지 혼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팀이 만들어준 거고, 아마도 이런 플레이를 첼시도 참고해서 뭐 무드릭을 활용하는 데 있어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첼시가 안 그래도 측면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격수가 없죠. 예, 스털링을 영입했지만 또 여기서 더 부상이고 또 조금 네. 전성기보다는 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플리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측면만 파는 선수는 없어요. 예. 보면은 스털링도 접고 들어오는 유형이고, 완전히 무드릭은 슈팅은 접고 들어와서 하지만은 측면을 그래도 많이 밟고 다니는 예. 선수거든요. 크로스까지 또 올릴 수 있고 왼발로.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강점, 제가 가장 무드릭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방향 전환 드리블이거든요. 이 속도가 빠른데 여기서 방향 전환이 바로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무릎에 혹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약간 카카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거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이쪽으로 왔다가 바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갔다가 지그재그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냥 특별한 기교를 안 부려도 속도로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페네르바체하고의 경기에서 가고 있다가 직선으로 오고 있으니까 살라이가 막으러 가죠. 근데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니까 살라이가 자빠진 거예요. 다행히 다른 선수가 커버를 와가지고 막아주긴 했지만은 이거 뚫렸으면 완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본인의 속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역동작으로 유발하면서 그 공간을 파고드는 정말 영리하고 지적이고 운동 능력까지 있는 뭐 엄청난 윙포워드네요. 물론 뭐 아틸라 살라이가 물론 느린 선수긴 하지만요.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였어가지고 예. 저희가 잘 알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뭐 대표팀 경기였는데 치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바뀌어가지고 가버리죠.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빠른 속도를 하다가 바꾸면 말씀하신 대로 부상의 위험이 좀 그렇죠, 있는 게 조금 리스크일 것 같네요. 그게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선수들이 좀 빨리 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완전히 수비가 있는데도 수비 방향은 지그재그로 완전히 이러면서 제끼고 가버리는 거죠. 두 명을 거면서 동시에 제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무드릭의 약점은 일단 수비도 하지 않고요. 이건 물론 뭐 샤흐타르에서 에이스로 아예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만 하게 놔뒀을 수도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클리어링 딱 한 번 제외하고는 슈팅 차단도 없고 그 가로채기도 없고 그리고 태클 성공률도 16.7%밖에 안 되고,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면 첼시에서는 수비하게 하면은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발전하려면은 한참 멀었다고 보는 게 바로 경합 승률입니다. 네. 경합 승률이 3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라운드 경합 승률이. 결국 이 선수가 돌파력과 득점력에만 특화돼 있지 전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첼시가 수비도 잘 해줘야 되는 팀이고 현재로서 뭐 리그를 압도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임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 공중볼 경합 승률은 0%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도 조금 더 벌크업이 되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몸싸움도 할 수 있고 높이 싸움도 할 수 있거든요. 키가 175로 아주 작은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호리호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합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벌크업을 했다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데파이처럼 아니면 호나우두처럼 무릎이 그렇죠. 부상이 올 수가 있죠. 무리가 생기면서 무게가 높아지니까 도리어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이 장점을 최고의 무대에서 끌어내려면 좀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커야 되는 선수예요. 당장의 임팩트를 보이는 것보다 이 당장은 저는 거가 쪼커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릭의 세부 기록들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물론 뭐 이게 우크라이나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대로 됐죠. 뻥튀기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 선수의 역시 단점들이 보이죠. 일단 키핑하는 능력이 22% 그러니까 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의 퍼센티지인 건데 하위권이네요. 예, 완전 하위권이고 무엇보다도 링커 플레이 그러니까 볼에 그 관여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볼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잡으면 닭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솔로 플레이는 잘하는데 팀과 연계하고 만들어가고 빌드업에서 예. 관여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수비도 예. 떨어진다. 즉 전술적으로는 더 배워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중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발전 가능성은 있는 게 수비의 강도는 상당히 그래도 강해요. 예, 치열하게 붙어주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니까. 단지 예. 수비의 영향력이 떨어질 예. 뿐이에요. 마치 요건 이제 동갑내기인 이강인 선수를 떠올리게 예. 하는데 이강인 선수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올라왔으니까 무드릭도 당연히 포터 감독이 또 잘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볼 리커버리라던가 가로채기는 그냥 중위권 정도고 이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는 부분도 중위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높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진 패스도 상당히 높고 역시나 이제 캐리 앤 드리블 볼륨이 상당히 높고 가장 높죠 저게.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대 득점도 상당히 높고 기대 득점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도 높고 기대 득점 전진도 높고. 예, 결국에 이제 확실한 건 이 선수가 공을 끌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선수다. 네. 근데 이제 그 데체르비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샤르타르 감독을 했었잖아요. 예. 브라이턴의 현재 감독인데 굉장히 잘 이끄는. 약간 보면은 미토마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맞잖아요. 미토마도 측면을 파헤치고 드리블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고 약간 좀 그런데 미토마를 거의 무드릭 활용하듯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보면은 또 재미있는 내피셜을 가동해보면 포터 감독을 경질하고 또 브라이튼 데체르비 잘하네. 네. 여기 무드릭도 있으니까 네. 와서 잘 키워주십시오. 리버풀 갭 안파가 잘 봤습니다. 어쨌든 데체르비가 온다. 무드릭이 예. 스타덤에 오른 건 이번 시즌이지만 지난 시즌에 데뷔해가지고 차근차근 추정 시간을 늘려나갔던 거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데체르비가 이제 이번에 무드릭 영입하려고 한다 프리미어리그 팀 대하니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죠. 무드릭은 미래의 발롱도르를 탈 수 있는 선수다. 예, 뭐 지금 첼시가 카이세도도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데체르비 카이세도를 이제 여름에 예, 포터는 다시 반납하고 브라이튼 글로 돌아가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데체르비가 무드릭과 인연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첼시가 무드릭을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역대 최고액으로 영입을 하면서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무려 4억 2,100만 파운드, 하나 약 6,400억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역대급 아닌가요? 예. 그 여름에만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를 기록을 세웠었고요. 이번 시즌.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도 현재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무려 14명의 선수를 영입해가지고요. 베스트 11을 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많긴 하지만 또 영입한 선수도 많다. 즉, 지금 굉장히 풍부한 팀이 첼시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1월 이적 시장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추가 영입도 있을 수 있다. 2명을 더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기했던, 원래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계속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영입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저는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네. 왜냐면 저는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항상 비수마 때도 얘기했었죠. 저는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더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을 영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 풀백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죠. 공격수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원래는 마르크스 티랑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티랑이 여름에 가고 싶었는데요. 지금 첼시가 챔피언스리그도 그렇죠. 간당간당하니까. 간당간당하고 아니고 솔직히 좀 어렵죠. 그리고 은디카도 그렇고 은디카도 지금 영입하려는 팀들은 많은데요. 보스만우 가면은 본인의 연봉이 또 훨씬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은디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뭐 팀이 챔피언스리그 16강도 갔는데 예. 굳이 지금 이적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디아실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첼시 입장에서 아니, 은디카를 첼시랑은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저기 많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은디카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거나 뭐 지금 보면은 제 느낌상 이 재촉을 발휘해보면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성적이 안 나면 포터 감독은 더 이상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데체르비와 맡겨와는 그래도 한 시즌은 안 하겠죠. 부첼로 다음 시즌이면 모를까. 뭐 좀 상상을 해봤어요. 맡겨와으로 할 수 있다 생각 드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이런 큰 이적료가 든 선수들은 제가 좀 느끼기에 하나의 리스크가 부담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부담감으로 인해서 성공 케이스보다 실패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이건 그냥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가 특히 더 심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래도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네이마르, 음바페 뭐 이런 성공
사례들이 베일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거가 탑 10 이적료들 중에서 성공한 선수가 반다이크 한 명밖에 없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그릴리시는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실망스럽죠. 루카쿠 완전 실패죠. 포그바 실패죠. 안토니도 지켜봐야 되지만은 아직 몸값은 아니죠. 그렇죠. 뭐 준수하지만 저 가격 네. 정도는 아니다. 메가이어 실패죠. 처음 몇 달만 잘했죠. 예, 산초도 물론 아직 더 기다려 보긴 해야 되지만은 일단 현재까지는 실패인데다가 멘탈 이슈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유약한 거. 예. 이 선수가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유약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루카쿠 맨유 시절도 실패죠. 그리고 웨슬리 포파나 저는 웨슬리 포파나는 솔직히 실패할 거라고 봐요. 이 선수는 영입할 때부터도 왜 이 이적료로 영입했는지 일단 그만한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던 데다가 부상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뉴네스도 현재까지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하베르츠도 현재까지는 실망스럽죠. 챔스 우승을 이끌었으니까. 그래도 그 실망스럽죠. 정도로. 예. 예, 페페 실패한 영입이죠. 페페는 지금 아무도 이 선수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예, 페페도 그래서 포기 수순이고 케파 여태까지 실패였다가 이번 시즌 갑자기 해주고 있죠. 예, 잘해주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큰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만큼은 조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자본력이 크다 보니까 좀 뻥튀기 되는 상황이 있다. 말씀하신 뭐 베일이나 뭐 호날두나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한 사례 같은 경우, 혹은 뭐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치가 과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어요. 정말 정점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갔고 또 그만큼 실력을 발휘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솔직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엄 이런 것 좀 그렇죠. 붙이지 않았나. 예, 아무래도 돈이 많다는 거 알다 보니까 팔 때도 프리미어리그 팀들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팔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무드릭도 솔직히 그런 경향이라고 봐요. 네. 실제로 이 정도 가격은 아닌데 그런 가격과 붙었기 때문에 조금만 못해도 이제 너 예. 그 정도 가격 선수 맞아? 그걸 본인이 부담스러워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좀 이제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가장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첼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10위이기 때문에 솔직히 무드릭 선수를 크게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써야 예.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플리식하고 어쨌건 간에 스털링하고가 장기 부상이라는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에시는 사실상 측면에서는 플레이메이커고 마운트도 그렇고 그러면 측면에서 돌파가 되는 그 측면에 팔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드릭을 아마도 초반에는 중용해서 쓸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펠릭스가 예. 3경기 징계 예, 오자마자 퇴장을 당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서 네. 이제 3경기를 뛸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2경기를 더 못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리버풀전 풀럼전까지 무드릭은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1월 22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리버풀전은 리버풀이 일단 브라이튼에게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을 것이고 안필드에서 열리고. 근데 첼시도 지금 뭐 펠릭스를 이기긴 했지만 여기서 또 꺾이면은 10위권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네, 양 그렇죠. 팀이 첨예하게 맞붙을 거고 풀럼은 또 최근에 첼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서런던 더비고요. 예. 예. 그리고 레노가 또 미쳐 날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럼전은 저는 일단 펠릭스는 경기는 잘했는데 퇴장당한 게 아쉬웠고 그 와중에 레노가 미친 선방쇼를 펼친 게 플럼이 이긴 거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은 굉장히 솔직히 경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첼시가 좀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와의 16강 1차전이 원정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거기다가 도르트문트가 요즘 어쨌건 간에 평가전들 통해서 그 실패한 영입으로 불렸던 말렌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 아데이미도 골을 넣고 이러면서 조금씩 흐름을 끌어올려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긴 해요. 네. 그리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올 시즌에 이제 강등 후보로 꼽히지만 최근에 그래도 맨시티를 꺾었고 또 리그 경기도 승리를 거두면서 네, 두 반등하고 경기 있어요. 승리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만만히 볼 수 없고 거기에 2월의 마지막 일정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기의 런던 팀 토트넘과의 대결인데 토트넘 첼시 하면 사실 첼시가 항상 우세해 왔지만 지금 포터의 첼시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의 일정은 굉장히 치열하고 이 안에 무드릭이 조금 뭔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선수가 역시 세브첸코네요. 세브첸코. 우크라이나. 예. 예. 그래서 정말- 메딕첸코가 됐던. 예. 그래서 과연 이 무드릭이 세브첸코가 이루지 못한 첼시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근데 흥미로운 점은 셰프첸코는 디나모 키예프 소속이고 예. 무드릭은 라이벌 구단인 샤흐타르 출신이라는 거죠. 예, 뭐 그래도 셰프첸코가 응원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제 앞으로 첼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무드릭의 활약은 어떨지 한준 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